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도 전동기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해서 첫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에 원판이 하나 있어. 원판. 그것도 알루미늄 원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위에 말굽 자석이 이렇게 NS석이 딱 있어. NS석이 있어. 이래 가지고 이 자석을 시계 방향으로 삥 돌리니까 알루미늄 원판은 이렇게 아래 위에 딱 지지를 해놓고 잘 돌게 돼 있습니다. 힘이 안 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자석이 도니까 이 알루미늄 원판이 따라 도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자석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 대신에 요 알루미늄 원판은 자석의 회전보다는 조금씩 늦게 뒤따라오면서 도는 거야. 오? 이게 뭐냐? 그래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자개 내 알루미늄 원판도 하나의 도체죠, 그죠?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에 자속을 변화를 시키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도체가 그 하나의 회로가 돼 가지고 맴돌의 전류,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는데 안에 저 중간에 바위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뺑 돌죠. 그런 식으로 맴돌의 전류가 딱 흐르는 거야. 그럼 흐르면 어떻게 돼? 맴돌의 전류가 흐르는 게 왜 흘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됐다 있어요. 왜? 자개 내에 도체가 있고 도체가 움직이면 아니면 자속의 변화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맴돌의 전류가 생긴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 맴돌의 전류가 생기니까 그 맴돌의 전류 때문에 맞아요? 맴돌의 전류가 있고 자개가 있으면 뭐가 생겨? 또 힘이 생겨. 그때는 뭡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되냐? 오늘 뭐요? 그 방향을 해보니까 이 자석의 회전 방향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그 대신에 기전력이 생기는 왜 생겨요? 자속이 움직여야. 그러니까 자속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속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자속이 움직여야, 그 자속의 변화가 생겨야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요게 뭐냐? R하고 원판이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전력 계량기 있죠. 계량기 알루미늄 원판에 돌아가면서 얼마 몇 킬로와트 썼다 됐나요? 그게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되셨나요? 요 정도로 유도 전동기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렇게 그냥 덩치만 가지고 안에 어쨌든 도체만 집어넣어 놓고 바깥에 자석을 돌리니까 뭐라고? 회전하더라. 그 원리를 지금 이용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회전자개의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오른쪽 그림과 뭐 왼쪽 그림들이 있는데 뭐 보시오.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A, B, C 이상 3상을 가지고 우리가 120도씩 해갖고 하면 3상 기절력이 발생되겠지 되는데 그 한 점 그 포인트를 A, B, C 이상이 어느 위치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를 제가 1, 2, 3, 4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까지 회전을 하면 각도가 변하면 얼마입니까? 반 사이클이죠. 180도 반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실드 A, 1번일 때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2번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번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번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림을 1단계에서 실제로 코일을 놔놨죠. A상, B상, C상을 하나는 들어간 쪽, 하나는 나간 쪽으로 해서 쭉 코일 감아서 120도 차이 나게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가는 쪽을 플러스, 들어가는 쪽을 마이너스를 하면 항상 암페의 오름낙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방향이 생기겠죠. 그죠? 그 자속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번, A 1번, 2번, 3번, 4번. 그걸 진행할 때마다 전체 자석이 도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이걸 뭐냐? 회전자개라 그래요. 뭐라고요? 회전자개라 그런다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바깥에서 삼상 전원을 넣어놓고 전원을 주면은, 전기를 주면은 60Hz 주면은, 예를 들어 주면은 그것이 실제로는 자석이 없지만은 자석이 60Hz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 회전자개라 그럽니다. 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회전자개가 있는데
이 안에 있잖아. 안에 요 중간에 안에다가 자석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석을 넣어놓으면 자석은 당연히 NS가 60Hz 돌아가면 따라 돌아가지. 그게 뭡니까? 동기기야. 동기전동기라고. 이해되셨나요? 제가 그 설명은 미리 안 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유도전동기가 요걸 설명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설명하는데, 그 동기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 그냥 발전기 하면은 뭡니까? 삼상이 나는데 그 삼상도 실제로 회전자계를 형성한다고. 물론 삼상 기전력이 발생되겠지. 전동기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며. 항상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면 회전자계가 생겨갖고 자속이 돌아간다, 그지? 자속이 60Hz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그 동기 속도로 뭐가 되는데 안에 자석도 따라 돌겠지. NS극으로. 그래서 동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항상 조금 딸려서 따라 돌아가겠죠, 그죠? 딸려서 당겨서 따라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동기 속도라는 거지. 그럼 유도전동기는 안에 뭐가 필요했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도체만 있으면 돼. 되셨나요? 도체만 있으면은 아까 아라고 분판 했잖아요. 도체만 있으면 물론 자석이 있으면 훨씬 낫겠지만 도체만 있어도 뭐가 안에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아라고 분판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지. 단 뭡니까? 동기 속도로 자기가 회전하는 것보다는 늦게, 항상 늦게 돌아간다, 그지? 그거를 뭐라냐? 슬립한다. 여러분 슬립 아시죠? 슬립 미끄러지는 거지. 슬리프 아세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슬립은 미끄러진다는 뜻이다. 그런 정도로 개념을 갖고 회전자계를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종류를 먼저 얘기합시다. 삼상 유도전동기를 종류는 얘기하면 크게 보면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 있는데 뭔 얘기냐면 로터 안에 자 바깥에서 전기를 집어넣습니다. 삼상은. 그럼 뭐야? 회전자계가 생기겠지. 안에 뭘 집으면 어차피 도체는 있어야 되잖아. 도체는 있는데 농형이 있고 권선형인데 권선형이라는 것은 삼상 권선을 그냥 감아서 120도 감아 집어넣어 놓은 거야. 됐나요? 그것을 그 슬립링을 통해서 또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저항과 연결한 형태. 됐나요? 직류기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권선형을 먼저 설명하면 구조가 복잡하죠. 운전이 어렵죠. 그러나 얘가 굉장히 좋은 것이 이 2차 저항을 조정해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고 기동 토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 있어서 속도 조정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굉장히 권선형 유도전이 정밀한 데 많이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더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아주 터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좋겠죠. 슬립링이 있고 버릇이 있으면 그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아예 이 알루미늄이나 바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게야. 로타에다가 바를 그 바를 만들어 놓고 딱 바깥으로 묶어 놓으면 뭐예요? 돼? 뭐 같아요? 그게 바로 다람쥐 쳇바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뭐야? 농형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형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놔도 결국 뭔 때문에? 뭔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체만 있으면 그 도체에 뭡니까? 자속이 왜? 60사이클로 돌잖아요. 자기가 자석이 도는 것처럼. 그럼 자기가 변화가 있겠지. 그 변화 때문에 기절력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돌리는 힘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농형 유도전기등이 뭐야? 단순하게 바만 넣어놔서 알루미늄이나 동바만 넣어놔서 바만 넣어놔면 뭐야? 슬립링 같은 접촉 부분이 전혀 없지. 구조가 단순하지. 값이 저렴하겠지. 유지보수 간단하지. 그래서 전동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이 농형 유도전동기야. 근데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대부분 이걸 보실 거야. 근데 문제는 기동 전류가 굉장히 커. 왜? 잘 돌아가겠어요, 그게? 슬립에 의해서 기절력 생기가 하는데 힘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기동 전류가 굉장히 크다.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정법이 더 좁다. 거기에 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범용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순서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수월하죠? 예. 그럼 산상 유도전동기의 구조는 고정자 철심이 0.35 내 0.5mm 규성함판을 쓰고 성층하고, 이거 뭐야? 히스테리시선과 와리선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꼭 사극이란 법은 없는데 2극도 있고 4극도 있는데 4극을 많이 쓰고, 단층권과 2층권 아시죠? 2층권을 홈에 절연해갖고 2층으로 많이 넣는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공극이 상대적으로 넓으면은 자기 저항이 정대되고, 맞죠? 좁으면 기계적 진동 원인이 되고, 그래서 보통 0.3에서 2.5m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눈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속도. 동기속도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기속도는 NS는 P분의 120F라고,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슬립이 뭐냐, 슬립은? 슬립은 NS분의 NS-N이다. 뭐야?
동기 속도에 비해서 자기 속도가 있으면 얼마나 미끄러지냐. 그 미끄러지는 율을 말한 거다. 그죠? S는 NS분의 NS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은 어떻게 되나? 거꾸로 하면 1-S NS가 된다. 보통 이게 슬립이 한 뭐 3%, 5%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0.03, 0.05 이렇게 이해됐나요? 3% 같으면 97% 속도로 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N이라는 게 유도전동기 자체의 로타의 속도면 이 속도는 어떻게 되나?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더 클 수는 없지. 일반적으로 항상 미끄러져서 슬립이 생겨야 돌아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다.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뭐 0일 때도 있는데 0은 어떤 경우야? 요 식 보십시오. 식. NS와 N이 같으면 된다. 그지? 그러니까 동기 속도와 자기 속도가 같으면 어떤 경우야? 자,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부하가 전혀 없을 때 정속도로 쫙 하면 부하가 딱 끊어지고 전혀 없으면 뭐야? 부하가 없으니까 같은 속도로 순간적으로 돌겠지. 그게 동기 속도예요. 무부하. 됐나요? 무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1일 때는 1일 때는 요거 보십시오. n이 제로일 때가 1이 돼. ns분의 ns 1이 되지.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동시지 뭐. 됐나요? 기동시죠. 기동시.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자, s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0보다 작다고 하면 ns보다 n이 더 크다는 얘기다. 자기 속 어떤 경우야? 쫙 풀로 운전하다 갑자기 부하를 잘라버려. 그럼 순간적으로 과속도 되겠죠? 부하의 급격한 차단을 하면 s가 0보다 작아진다. 맞아요? 그럼 S가 1보다 클 때도 있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N이 마이너스일 때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1보다 크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특별한 경우 역회전하는 경우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립의 크기는 소형은 5 내지 10%, 중대형은 2.5 내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도 기절력과 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식을 한 7개 정도 번호를 매겨서 알려드릴 텐데, 사실 유도전동기에서는 이 7개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거의 90%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쉽진 않지만 중요한 게 제가 순서대로 시퀀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도전동기는 전기를 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1차 전기를 주는 1차 전기자고, 그 다음에 2차는 뭡니까? 뭐 권선이든 농형이든 결국 로타 쪽에 권선이 있죠. 권선이 있죠. 도체가 있죠. 그러면 1차, 2차는 결국 뭐하고 같아요? 변압기하고 같다. 그래서 E1이 만약에 4.44 F1 N1 파이 M으로 표시가 된다면 E2는 어떻게 돼요? 4.44 F1 N2 파이 M이 될 거다. 됐나요? N2 파이 M이 될 거다. 그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을 하면 이번에는 속도가, 자, 로타의 속도가 차이가 날 거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럼 델타 n을 속도 차로 합시다. ns가 동기 속도, n이 로타의 유도전동기의 속도라면은 ns-n을 델타 n을 하죠. 델타 n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상대 속도는 sns죠. 왜? 슬립만큼 속도 차가 날 테니까. ns에다가 s를 곱한 것이 로타의 회전 속도의 차이가 될 것이다. 원래 동기 속도하고 자기 로타 속도의 차이가 될 것이다. 됐나요? 델타 n. 그렇다면은 그 속도로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은 이 2의 슬립,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을 때 슬립의 전압은 얼마 되겠나? 2차적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좀 2차적 역기전력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따져보면 결국 뭡니까? 이 2에다 뭘 곱해야 돼요? S를 곱해줘야 돼. 이 슬립이 없으면 기전력이 발생 안 하죠. 그래서 S를 곱해준 게 SE2가 된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 2차측의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차측의 주파수는 F2S를 합시다. 이것은 뭡니까? 역시 주파수는 2차측의 주파수입니다. 그건 1차측의 주파수는 만약에 60Hz 돌아가지만은 결국은 2차측 주파수는 뭡니까? 슬립을 곱한 1차측 주파수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얘기합시다. 자, 기차가 있어. 기차가 100km, 시속 100km 달립니다. 거기에 파리가 있어. 파리가 날고 있어요. 파리가 같은 속도로 앞에서 달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 바깥에서 볼 때는 몇 킬로입니까? 만약에 파리가 시속 10km 나른다면 110km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차 안에서 파리의 속도를 상대 속도를 보면 뭡니까? 결국 10km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해됐나요? 그게 결국 기절력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다 이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1번 E2에서는 SE2다. 또 F2에서는 SF1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Z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Z2에서는 2차 측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R2 2차 측에 저항하고 순수 저항하고 2차 측의 리액턴스인데 그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F가 들어가니까 SX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R2 플러스 JXS2라는 임피던스가 나올 거다. 이것은 우리가 뭐 전기 이론에서 다 배웠죠. 그 식을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실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I2는 어떻게 되나? Z2에서 분의 E2S지 뭐. 됐나요? 그러면 Z2에서는 크기는 어떻게 돼요? 상관없으로 루트 R2제곱 플러스 SX2제곱 분의 SE2다. 됐나요? 그럼 이건 요 식을 보면 이 식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구태여 할 필요 있습니까? 아, E2에서 SE2다. F2에서 SF1이 다 맞나 알면 I2는 당연히 루트 R2제곱 플러스 SX2제곱 분의 SE2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이 기본이 돼서 계속 식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자, 기계적 출력과 2차 동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계적 출력 P0는 우리가 전기 직류기 할 때부터 P0를 기계적 출력으로 하기로 했죠. 예. P0는 P2 2차 입력에다가 2차 동선을 뺀 거다. 맞죠,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는 거고. 그래서 P2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E2 곱하기 I2 됐나요? 2차 전압과 2차 전류 곱하면 P2가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2차 동선은 2차 저항에다가 I2 제곱을 더하면 되겠지.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E2 I2 마이너스 R2 I2 제곱이다. 요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하시고 여기서 앞에 2번식에서 I2는 어떻게 됐어요? I2를 같이 보시면서 생각하십시오. 루트 R2 제곱분의 SX2 제곱분의 SE2다. 그죠? 그런데 X2라는 것이 유도 전동기에서 큽니까? 안 큽니까? 권선형도 리액턴스가 별로 크지 않겠지만은 농형 같으면 리액턴스가 굉장히 작겠죠. 왜 코일로 감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바로 있잖아. 그렇게 작은 데다가 거기다가 S를 곱해버려. S라는 게 결국 3% 5% 이렇게 안 되는데 0.03 뭐 0.05 곱했다고 가정합시다. 거기다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아주 작은 숫자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해도 될 것이다. 그럼 그 식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I2는 R2분의 SE2가 돼버려. 됐나요? 이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면 E2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E2는 S분의 R2 I2 됐나요? 그렇다면은 P2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E2 I2 마이너스 E2 I2니까 이거는 S분의 R2 I2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요 식하고 PC2는 R2 I2 제곱이니까 S분의 1로 계산되네. 그래서 PC2는 SP2로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식을 꼭 기억을 하시라. PC2는 어떻게 된다고? SP2가 된다. S는 뭐야? 설립이죠. 네 번째, 요 3번식을 다시 한번 가져옵시다. 자, P0는 E2 I2 마이너스 R2 I2 제곱이야. 근데 E2 대신에 뭐야? S분의 R2 I2 제곱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R2 I2 제곱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S분의 1 마이너스 S R2 I2 제곱이 된다. 그래서 자, S분의 1 마이너스 S R2라는 것은 2차 저항에다가 S분의 1 마이너스 S를 곱한 값이다. 그죠? 이것을 뭐라 하냐? 기계적 출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등가저항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사에서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등가저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물어. 그러면 여러분 이 식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5번째. P0는 뭐라고? P2 마이너스 PC2다. 아까 PC2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PC2는 SP2라 그랬죠?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P0는 1 마이너스 SP2다. 요 식이 나온다. 그래서 요것은 과정은 필요 없고 어쨌든 결과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5번째입니다. 그죠? 자, 2차 효율 봅시다. 2차 효율. 2차 효율을 보시면은 이타2라 그랬습니다. 2차 효율은 뭡니까? 2차 입력분의 기계적 출력이지 뭐.
맞아요? P0는 얼마라 그랬어요? 1-S P2지.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S가 되지. 됐나요? 그럼 S는 뭡니까? S는 NS분의 NS-N이지. 그리고 1-S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NS분의 N이 돼. 그래서 2차 효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째, P2분의 P0. 1-S 또는 NS분의 N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식은 문제 내기도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알고 계시면 된다. 됐나요? 자, 7번, 7번째. 동기화타. P0는 오메가 T라고 이미 직육이 할 때도 이미 얘기했다. 그죠? 그것을 T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토크를 기준으로 하면은 9.55, 요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2파이분의 60을 이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9.5가 됩니다. 9.5 n분의 P0 뉴턴 메타 단위가 된다. 이걸 단위 환산을 해서 킬로그램 메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0.975 n분의 P0 킬로그램 메타. 이것은 이미 다 설명할 식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시면은 여러분 유도전동기의 대부분을 알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다음에는 유도전동기 운전, 뭐 단상 유도전동기 이런 정도로 해서 유도전동기를 마칠 겁니다. 예, 수고하셨어요.